이들에게 신은 살아있는 존재인가?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세계를 이들은 어떤 다리를 놓아 가까이 다가가는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대지의 푸른 빛은 그 푸르름을 더한다. 마두라이를 향해 남행을 계속하던 우리는 낯익은 풍경에 잠시 발을 멈추고 만다. 1월에 보는 이삭 줍기다. 인도의 벼농사는 산모작이 가능한 까닭에 농촌 여인들의 손이 쉴 틈이 없다는데 원색의 사리차림으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인 양 잠옷 감동적이다. 인도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인구가 농촌에 살고 있다지만 아직도 그들의 농사법은 주로 손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변 마을인데 사람들은 큰 돌에 볕단을 태질하며 타작을 하고 바람에 낯가리를 날려 피질을 한다. 마치 30-40년 전에 우리의 농촌을 보는 듯 타작을 하고 집누리를 쌓은 모양도 우리의 옛것과 그렇게 흡사할 수가 없다. 어느 나락은 농촌의 여인들에게는 일거리가 많다.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우물에서 식수를 준비하는 일이나 가족들의 빨래거리를 해결하는 일은 인도 여성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여인들의 얼굴에서 일에 대한 허덕임보다는 목가적인 평화를 읽는다면 나그네의 지나친 낭만일까? 어떤 생명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줄 아는 본능을 갖는다. 인간은 단순히 찾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로 그런 것을 만들려는 노력을 한다. 폐쇄된 작은 세상, 문명으로부터 단절된 세계로 인식되어 온 인도의 농촌은 그럼에도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있다. 자연으로부터 익힌 지혜와 경험을 겸허하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만난 인도의 농촌 사람이다. 남쪽으로 더 내려갈수록 힌두 문화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마두라이로 향한다. 마두라이 미나크시 사원. 사람들은 사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각자의 이마에 신성을 가진 채를 바르므로 신에게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는 통과 절차를 거친다. 힌두인들의 정신적 자기본위 주의는 참으로 놀랍다. 때로는 극심한 고행으로도 죄업을 씻지 못한다고 믿으면서도 이처럼 간단히 이승의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인도 최대 규모의 힌두 사원인 미나크시 사원은 시바신과 물고기의 눈을 가진 미나크시 여신을 모시는 사원이다. 미나크시는 원래 드라비다 민족의 토착 여신이었으나 후대의 힌두 세력이 확장함에 따라 시바신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고 그녀의 전 남편은 미나크시의 오빠로 격화됐다는 비운의 여신이다. 미나크시 사원은 17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사원의 탐문 외벽엔
서로 다른 3,300개의 신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997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회랑의 중심에는 연못이 있다. 전설로는 이 연못에 책을 던지면 걸작은 떠오르고 졸작은 가라앉았다고 한다. 인도인의 전설은 그들이 믿는 신의 세계만큼이나 인간적이다. 인도에는 사원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적지 않다. 마두라이는 미나크시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도시. 인도의 땅끝 카냐쿠마리의 아침 해가 뜬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해변에 나와 아침을 맞이하고 이른 시간임에도 바닷가의 신전은 신도들로 붐빈다. 인도의 최남단, 이곳에서 좌우를 둘러보면 왼쪽으로는 벵골만, 앞에는 인도양,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라비아 해를 함께 보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로 이어지는 바다에 무슨 세 개의 이름이 필요할까? 부질없는 인간들의 호사일 뿐. 아침 햇살이 모래톱에 퍼지면 어부들의 손길은 분주해진다. 배를 끌어올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갑작스레 해변은 활기를 띈다. 한켠에는 성질을 순례중인 신도들이 옷을 입은 채 바닷물에 몸을 적신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아침의 바다도 이들에게는 엄연한 생활의 터전.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수확이 제법 풍성하다. 상어 지느러미 같은 남인도의 고깃배가 바다를 수놓고 해풍에 날리는 원색의 사리는 해변의 정취를 더해준다. 바닷물에 젖은 사리는 이렇게 말려진다. 마을 어귀. 바다로 통하는 길목은 조개로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새 주인을 따라 이곳을 떠난 조개들은 언제나 인도양의 파도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우리는 인도 대륙의 남쪽 끝을 돌아 아라비아 해와 맞닿아 있는 케랄라주로 들어선다. 인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주면서 교육 수준도 최고인 곳이다. 인도 제1의 해안 휴양지 코발람 비치에서 우리는 뜻밖의 영화 촬영 현장과 마주친다. 여주인공은 인도에서 제법 유명세를 치르는 배우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조금은 살집이 있어야 미인 소리를 듣는다. 인도는 연간 800여 편에 이르는 영화를 제작하며 제작 편수로는 세계 1위의 영화 왕국.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영화는 서민들의 으뜸 가는 오락이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미남 미녀의 사랑 얘기로 언제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인도를 여행하고 있으면 한 번은 축제와 만나게 된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종교와 민속 축제만으로도 한 해의 달력을 만들 수 있을 정도. 인도에서도 으뜸 가는 케랄라주의 코끼리 축제를 만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된 코끼리 쇼가 끝나고 날이 저물면 각고장을 대표하는 무용단들은 제각기 악대를 앞세우고 화려한 입장을 한다. 인도 무용의 소재는 대부분 신에게 바쳐지기 위한 것인 만큼 전설이나 신화 또는 용맹스러운 무사의 얘기가 주를 이룬다.
카타칼리는 인도의 고전 무용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춤으로 남인도 케랄라 지방의 무언극이다. 풍성한 치마를 입고 높은 왕관을 쓴 등장인물은 모두 남자 무용수. 카타칼리를 무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 무용학교에서 최소한 6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영웅적인 신들의 얘기와 전설에서 영감을 취한 카타칼리 공연에는 수많은 신과 악마, 무사와 현자, 귀부인이 등장하는데 연기자는 양손으로 24가지 이상의 자세를 연결시켜 600여 개의 동작을 표현한다. 눈의 움직임은 몸놀림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카타칼리는 밤새도록 계속되기도 한다. 남인도에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고아. 바다처럼 보이는 드넓은 만도비강에 의해 둘로 나뉘어진 고아는 정부의 직할시. 고아는 강 북쪽에 위치한 올드 고아와 남쪽의 파나지시를 모두 포함한다. 두 도시를 연결하던 다리가 지난 88년 갑자기 무너지는 탓에 고아의 시민들은 페리라는 낭만적인 교통수단을 갖게 됐다. 고아는 1510년 포르투갈 함대에 의해 점령된 이래로 400년 이상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살아온 인도 속의 유럽이다. 그런 까닭에 40%에 달하는 고아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고아는 인도의 연희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의 정치가 가득하다. 시내에서 9km 떨어진 올드 고아에 늘어선 고딕 양식의 교회 유적들은 유럽인들이 이곳에 남긴 식민지 문화의 잔영이다. 어린 예수란 뜻의 봄 지저스 바실리카 성당은 고아에 뿌리내린 기독교 문명의 위용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성당 안에 모셔진 옛 성인의 유해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인도와 일본, 중국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으로 잘 알려진 그의 유해가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서 잠들어 있다.
1542년 고아에 온 성자는 7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중국에서 생을 마친다. 4년 뒤 관을 열어보니 마치 생전과 같은 모습이어서 고아로 옮겼다는 것. 성자의 임무는 지상을 떠나도 계속되는가? 그가 생전에 이룬 사랑만으로 모자라서 시신까지도 세상의 영혼을 정화하는 데 한 몫을 하는가? 노을이 진다. 고아의 저녁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남인도로 향했던 우리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고아, 400여 년이란 두터운 세월을 다른 민족의 그늘 아래 살아온 땅. 그 땅에서 사람들은 인도의 옷을 입고 인도의 말로 노래를 부른다. 남인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외래의 문화를 가장 많이, 가장 쉽게 받아온 땅이면서 가장 인도적인 색채를 간직하고 있는 땅. 우리는 그 땅에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인도의 흡수력을 감지한다. 아라비아해에 노을이 짙어간다. 우리는 내일의 여정을 준비하며 잠시 남인도의 여유로움에 젖는다. 봄베이, 서구 열강들의 동양 진출을 위한 본거지로 인도의 관문이라 불려온 봄베이는 아라비아해를 마주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신비 속에 잠들어 있던 인도를 깨워 새로운 얼굴로 바꾸어 놓은 식민 통치의 현관이었던 인도문 앞 광장. 그곳에는 17세기 무갈 제국에 대항한 인도 독립의 영웅 시바지의 기마상이 우뚝 서 있다. 다시는 이 민족의 엿봄을 허락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는 듯하다. 봄베이의 중심가는 인도의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서구화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듯 거리 곳곳엔 영국풍의 건물이 즐비하지만 봄베이는 그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인도 최대의 상업도시가 되고 민족 자본의 든든한 뿌리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화를 지향하는 도시일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 드러나 보이는 법. 봄베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바자르는 인도에서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대화된 도시 봄베이의 곳곳에는 서민들의 바자르가 자리하고 있어 그나마 도시의 옛 모습을 짐작해야 한다. 소박한 모습의 시장 골목은 사람들의 분주함이 배어 있고 그곳에는 대도시를 채우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 서쪽 지평선을 물들이며 봄베이의 해가 진다. 한낮에 옷을 벗고 도시는 새로운 치장으로 밤을 맞는다. 번잡한 해안선을 따라 어둠이 깔리면
우리는 왠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편안함.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낯익은 현대 인도의 얼굴이었다. 봄베이를 떠난 우리는 인도 대륙의 남과 북을 가르는 데칸 고원으로 들어선다. 15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시간 여행. 그것은 메마른 땅 엘로라에서 경험하는 신비로움이었다. 엘로라는 바위산을 뚫어 만든 34개의 석굴 사원으로 유명한 고대 인도의 유적지다. 거대한 암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뚫어나간 16번 석굴은 엘로라의 진수. 2.5km에 걸쳐 전개되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석굴 사원들 중에서 우선 그 엄청난 규모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카일라사 석굴은 시바신을 모신 힌두 사원으로 시바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남근 모양의 링감이 내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756년에) 착공하여 100년의 역사 끝에 완성한 석굴은 힌두 신화 속에 카일라사 산을 재현한 것이라는데, 시간을 잊어버린 신은 천장 벽화 속에 살아있다. 우리는 데칸 고원의 평원에서 나무바퀴 소리를 몰고 가는 사람들과 마주친다. 몸에 걸친 옷가지를 제외하곤 마치 고대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들은 수확기를 맞은 사탕수수밭을 찾아다니며 졸락을 이루고 일거리를 얻는 사람들. 인도의 신분 계급인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위의 그룹에 속하는 계층이다. 수수대로 지은 엉성한 움집이 100여 채나 늘어서 있는 마을은 비난한 가운데서도 그들 나름의 엄연한 삶이 존재하는 곳.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사는 인도의 두 얼굴을 본다. 현재와 과거의 두 얼굴, 도시와 농촌의 두 얼굴, 그리고 풍요와 궁핍의 두 얼굴을. 마을 어귀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힌다. रोड पर जाना तो रोड पे जाने का रोड पे रोड पे यहाँ नहीं उधर रोड पे उधर रोड पे इधर नहीं. 불청객에 대한 반감에서 우리는 찌든 생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는 그들의 자존심을 엿본다. 말굽새 모양으로 구부러진 와그라 강은 건기를 맞아 온통 바닥이 드러나 있고, 아잔타의 석굴은 강을 굽어보는 구릉 속에 은자의 성역처럼 자리 잡고 있다. 스물아홉 개인 석굴은 모두 불교 사원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900년 동안 대를 물려오며 완성된 건축물. 아잔타 석굴이 망각의 그늘로 숨어버린 것은 9세기. 이교도의 파괴를 피해 수도승들은 석굴 입구를 막아
자연 암벽처럼 위장을 하고 그 후 천여 년의 세월 동안 잠을 자던 석굴은 1819년 호랑이를 쫓던 영국인에 의해 발견됐다. 엘로라 석굴이 조각으로 유명하다면 아잔타 석굴은 매혹적인 채색 벽화, 프레스코화로 잘 알려져 있다. 천장과 기둥에도 그려진 벽화는 모두 부처의 전생과 일생에 관한 그림.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선명히 남아있는 색채는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 우리는 문득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석굴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환상에 빠진다. 아잔타,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수세기 동안 어둠에 묻혀있던 불교 유적을 보존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옛 인도의 얼굴. 우리는 고대를 넘어 중세를 향해 달린다. 인도의 중세는 아쇼카 왕 이후 처음으로 전 인도를 통일한 무굴 제국의 번영기. 타지마할. 선택된 단 하나의 궁전이란 뜻의 타지마할은 사실 성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다. 나무와 못을 전혀 쓰지 않고 대리석만으로 건조된 타지마할의 외벽엔 코란 한 권이 모두 새겨져 있고 세계 도처에서 수집했다는 보석이 꽃무늬 안에 상감되어 있다. (22년이라는) 세월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1653년에 완공된 타지마할은 이승에 세워진 저승의 집. 타지마할을 나서면 북쪽으로 붉은 성체가 보인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소를 약속했던 샤자한이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폐당했던 아그라 성이다. 아그라 성내 샤자한이 감금됐던 방에는 그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 옛날 화려했을 벽의 장식, 보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흔적만 남아있다. 많은 이들은 이곳에서 명상을 한다. 시간을 거슬러 무엇을 느끼려는가?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 갑작스레 죽은 왕비. 그런 아내를 못 잊어 국고를 소모하는 타지마할을 짓다가 폐위당한 왕. 샤자한은 아내가 잠들어 있는 타지마할을 지켜보며 비애의 나날을 보낸다. 감금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난 그는 사랑하던 아내 뭄타지마할 곁에 나란히 묻혔다. 타지마할, 사랑의 염원을 담은 인도의 얼굴. 동인도는 북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벵골만에 접해 있다.
우리는 동인도의 비경을 간직한 히말라야를 만나기 위해서 산길을 달려 다르질링으로 향한다. 히말라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산간 도시가 다르질링이다. 다르질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 생산지. 다르질링이라는 지명은 원래 티벳 말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인의 대부분은 티벳 쪽과 네팔 쪽, 장작짐을 머리에 이은 모습이 낯설긴 해도 우리와 닮은 외양은 친근감을 준다. 비탈로 이루어진 마을이라 중턱의 넓은 광장은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 때로 시장이 서거나 산중에 사는 산악족이 물건을 교환하러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산악족은 스스로를 히말라야의 자식이라 믿는 사람들. 다르질링의 남쪽 타이거 힐. 우리는 안개와 비에 시달린 끝에 새벽에 히말라야와 잠시 동안의 상면을 허락받는다. 카첸충가. 히말라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히말라야의 정기를 안고 사는 사람들. 산은 그들에게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왜소함을 깨닫게 하고 아울러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를 가르친다. 우리는 히말라야와의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산을 내려와 아침 안개에 휩싸인 기차역에 닿는다. 그곳에서 마주친 삶의 또 다른 모습. 다르질링의 쿰역은 사람이 거주하는 기차역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2257m. 도착 시간에 맞춰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역 주변은 분주해진다. 산세가 험한 다르질링에서 기차는 중요한 교통수단.
장난감 기차로 불리우는 증기기관차는 손님을 가득 싣고 도착한다. 안개에 쌓인 구음역을 뒤로하고 기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난다. 동화책 속의 그림처럼 다르질링은 안개에 젖어 있고 우리는 그림책을 덮듯이 마을을 떠났다. 캘커타, 겐지스강의 지류인 후글리강 하류에 자리 잡은 캘커타는 인도 최대의 도시. 대도시의 아침 역시 강변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강물에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며 서둘러 하루를 준비하는데 캘커타의 강변은 왠지 도회적으로 느껴진다. 후글리 강변에는 작은 규모의 신전이 많다. 사람들은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저마다 모시는 신상의 경배를 잊지 않고 아침마다 새 꽃을 바친다. 캘커타 같은 대도시에 사는 이들에게도 신앙은 생활 그 자체다.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삶의 문제는 신들에 대한 공양과 명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후글리강을 가로지르는 하우라 다리 및 요가 수련장. 우리는 특이한 동작을 취하는 요가 수행자들을 만난다. 요가는 독립된 학파로서뿐만 아니라 해탈을 목표로 한 인도 대부분의 종교에서 받아들여지는 수행법. 요가라는 말은 원래 결합이라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마음을 집중시키고 통일을 꾀한다는 뜻. 개인의 영혼을 우주의 혼과 일체화시키는 동작이 요가의 목적이며 의미인 것이다. 인도 대도시 중에 생활의 냄새가 가장 짙게 배어 있는 곳 캘커타.
도시 인구만 해도 1,000만을 헤아리는 캘커타에서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가진 혼돈의 얼굴을 본다. 캘커타를 떠나 우리는 델리에 도착한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눈에 익은 간판이 늘어선 델리의 야경에 우리는 인도 땅에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만다. 인도의 수도 델리. 낮의 델리는 대도시답게 스모그 현상으로 멀리 관청가의 지붕이 하늘에 떠 보인다. 녹음 속에 우뚝 솟은 고층 건물은 인도의 미래를 예견하듯 위풍당당한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인도의 두 얼굴을 목격한다. 빌딩 바로 아래 옹기종기 모인 가난의 터전들. 델리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붉은 사암의 성벽으로 올드 델리와 뉴 델리로 나뉜다. 성벽의 이름은 랄킬라. 랄킬라라는 말은 빨간 성을 의미하는데 흔히 레드포트로 불리워진다. 역사의 그늘이 짙게 깔린 올드 델리는 살아있는 서민의 거리로 숨쉬고 있다. डबल दोनों है डबल दोनों 시장이라야 좌판을 들어놓은 행상들의 집합소. 물건의 모양이나 가지수도 변변치 않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가 넉넉지 않기는 매일반. 무굴 시대에 조성된 이후 여러 왕조의 흥망을 지켜봐야 했던 올드델리에서 우리는 현대화의 그늘에 가리어진 서민들의 채취를 느낀다. 우리는 고대의 역사가 숨쉬는 올드델리에서 벗어나 뉴델리의 인도문에서 현대의 역사와 만난다. 높이 42m의 인도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인도 병사를 위한 위령탑. 독립을 위한 참전이었지만 수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대가 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벽면에 새겨진 이름들. (1930년 4월 6일) 인도의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던 댄디 마치가 그 위대한 결실을 얻은 날이다. 영국의 소금법에 대항하여 360km의 먼 길을 걸어 한 줌의 소금을 만든 사람, 간디. 델리는 간디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마지막 생을 보낸 곳이다. 마하트마 간디. 간디가 숨을 거둔 집은 기념관이 되어 있고 우리는 사후 44년이 지난 오늘도 인도인의 가슴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를 본다.
비폭력, 불복종을 내세우며 적을 증오하기보다 사랑으로 이해했던 금세기 최고의 성자. 기념관 내부에는 생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가득 차 그의 일생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유복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간디는 영국 유학을 마친 뒤 조국의 독립을 위한 헌신을 맹세한다. 13살 나던 해 아내로 맞이한 카스트로바는 평생의 동지였다. But longer than any that have gone before is this last journey of his, and many are the obstacles. 기념관에서는 간디의 행적을 담은 기록 영화를 상영하는데 반세기 전에 그를 보는 것은 먼 나라에서 온 우리에게도 참혹 감동적이었다. (1948년 1월 30일) 그날도 간디의 집 앞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모여 그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춰 간디는 양녀 마누와 진려 아바의 부축을 받으며 뒤뜰로 내려선다. 다섯 달 전 그렇게도 기다리던 인도의 독립이 하나의 인도가 아닌 인도연맹과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지고 피를 부르는 종파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간디는 그 정식을 위해 78 로구를 이끌고 단식에 들어가고 그의 건강을 염려한 각 종파의 지도자들은 화합을 약속했다. 단식을 끝낸 간디는 쇠잔한 몸으로 이 길을 걷는다.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된 이 길을. 그가 항상 저녁 기도를 올리는 곳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을 헤치고 나타난 청년은 간디를 향해 3발의 총탄을 발사하고 그의 몸은 맥없이 쓰러지고 만다. 오 라무. 인도인의 아버지 간디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존경하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 사철 맨발에 낡은 샌들을 신고 무명의 옷자락을 휘날리던 간디. 작은 몸으로 비폭력의 위력을 보여주던 간디는 폭력에 의해 쓰러지고 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정지된 듯 온 나라는 비통에 빠졌다. 꺼지지 않는 불. 힌두 의식에 따라 그의 시신이 화장된 자리에는 검은 대리석에 사각 제단이 놓여 있고 간디의 위대한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1월 26일은) 인도 공화국의 건립 기념일. 이날은 인도의 헌법이 공포된 날로 수도 델리에서는 군대 행렬을 앞세운 성대한 규모의 축하 행사가 벌어진다.
대통령 관저에서 인도문까지 2km에 이르는 길은 200만이 넘는 시민들로 메워지고 대통령과 수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전국으로 중계방송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를 겨우 넘어선 데 비해 인도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 지구상에서 7번째로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인도다. 군인들의 행진이 끝나면 뒤따라 각 지방을 대표하는 화려한 민속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이날만은 인도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까닭에 다양한 인도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수많은 종족, 여러 갈래의 언어와 복잡한 문화, 인도를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씩 모여 행렬을 만들고 있다. 인도의 작은 표본이라는 수도 델리에서 우리는 내일의 인도를 상상하며 우리가 만난 인도의 수많은 모습을 되새기게 된다. 그것은 고대에서 현대로, 첨단에서 원시로, 때로 동화 같은 삶에서 어두운 현실로 우리에게 비춰졌지만 인도의 두 얼굴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그것은 인도에서만, 인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다양함 속의 통일, 혼돈 속의 질서, 바로 그것이었다. 인도의 거리에 서면 마치 시간이 뒤엉켜 있는 듯 혼란에 빠져든다.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 사이로 수레가 지나가고 고대와 현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에 넘친다. 그곳에서 만나는 인도의 삶, 그것은 시간 여행이었다. 북인도의 사막지대 라자스탄에서 어머니의 강 겐지스까지 우리와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은 태양과 큰 강을 품에 안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현세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 또한 길에서 맞이했던 붓다 석가모니. 그런 붓다의 땅에서 우리가 만난 인도 불교는 폐허 위의 유적뿐. 그러나 석가의 가르침은 이제 모든 이들의 가슴에 남아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남인도, 아리안족에게 쫓겨 데칸 고원 이남으로 밀려났던 드라비다족의 후예들. 오랜 멸시와 억압 속에서도 훨씬 더 인도적인 문화를 간직한 이들에게서
우리는 다시 부는 드라비다의 힘찬 바람을 맞는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디아, 8억 5천의 인구, 남한의 33곱이 넘는 거대한 땅에 넓은 땅덩어리만큼이나 극에서 극까지 모든 것을 소유한 나라. 우리는 그곳에서 이 세상 어느 구석에도 인간이 살고 그 궤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많은 선호담 선생의 특별 지도를 받으며 그림 공부에 열중한 그는 이후 국내 미술전 입선과 함께 일본 이과전에도 입선한다. 그 당시 이과전은 30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화가들의 최대의 등용문이었다. 일본 유학 시절, 그는 일본적인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한국적인 테마에 심취하면서 일본 풍경이나 풍물은 단 한 점도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해온 한국의 농촌 풍경이나 어촌을 주제로 작품을 남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토속성이 강한 주제는 지금껏 이어져 그의 그림 세계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40~50년대 다소 어둡던 그의 그림은 60년대에 들어와서 밝은 색조와 여성적인 분위기로 초기의 변모 과정을 겪는다. 간간히 그린 정물을 제외하고는 그는 줄곧 풍경을 그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리는 풍경에는 늘 인물이 함께 있기 마련이다. 항아리를 인 여인, 소가 있는 풍경, 뒤로 황혼. 이들 풍경화는 인물들과 어울려서 독특한 설화성을 가지고 있다. 박성환 화백은 40여 년간 붓을 단 한 자루도 쓰지 않았다. 단지 페인팅 나이프 한 자루로 그는 누군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천천히 그림을 완성한다. 덧칠하고 쌓고 긁어내고 나이프의 다양한 표현력을 그는 좋아한다. 그의 팔레트에는 5가지의 기본색만 담긴다. 그는 남이 만들어 놓은 중간색을 절대로 사다가 쓰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신 그는 손수 색을 만든다. 우리네 색, 한국 색을 가져야 하니까 로컬한 컬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흰색부터 공부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흰색 공부할 적엔 전부 설경을 그렸어요. 그 겨울에 추운 데 가서 참 설경 그리면서 일화가 많은데 그건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 백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네 그 전통적인 색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사가 할 것 같으면 우리 이조 백자 같은 그 굉장히 그 심오한 그런 색깔,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다른 색깔을 취급해도 문제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색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감을 사용할 적에도 그 색 자체, 유화 물감이 가지는 자체의 색이 이제 나는 것도 있고 또 변질하는 것도 있고 흡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색을 쓰는데 자기 색깔을 만들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물감 회사에서 수백 가지 중간색이 나오니까 그거 선정해다가
그래서 그리고 대상하고 그리고 보통 그런 게 많은데 그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 자기가 저기 하는 색,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자기가 원색으로서 그러니까 내 발레트 위에는 색이 원색밖에 없어요. 기본색으로 일일이 색깔을 만들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그려진 결과보다 작업 과정이 훨씬 복잡하다. 오직 그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색조를 가지고 그는 70년대에도 여전히 향촌의 자연과 삶을 이야기했다. 페인팅 나이프로 밀어붙인 힘차고 분방한 터치는 때때로 현란한 색채와 어울려 즐거운 풍경을 담아낸다. 옛 원님이나 임금님의 행차를 다룬 고대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아슬한 옛날로 달려가는 현대인의 꿈을 그린 듯하다. 60년대까지 여성적이고 온화하며 색깔도 중간색이던 그의 그림은 70년대부터 다소 손이 굵고 필력이 센 남성적인 분위기를 띠기 시작한다. 생전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린 소 그림을 보고 저 소가 살았다고 칭찬하셨다 한다. 70을 넘긴 지금도 그 칭찬은 그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곤 한다. (70년대) 들어와서 그의 그림은 정적인 테마에서 동적인 테마로 바뀌었다. 그 즈음 박성환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쫓아 농악 패드를 찾아 나서곤 했다. 원색의 의상과 12발 상무의 활달한 율동. 어릴 적 어른들 틈에 끼어 구경하던 농악의 황홀함을 그는 불쑥 기억 속에서 꺼내놓았다. 오래전부터 이 나라 민초들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해온 농무. 설장구와 꽹과리를 두드리며 뛰고 도는 그 흥겨운 가락은 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하는 우리 민족 공통의 신명이다. 그 신명을 선과 색에 담아 표현할 수는 없을까? 그는 아름다움을 즐거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믿는다. 즐거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는 늘 향토의 삶과 자연을 서성거려 왔다. 농악은 그의 나이 50세가 넘어서 기억해낸 유년 시절의 향수였으며 동시에 우리 민족 특유의 분출하는 즐거움이었다. 농촌의 들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 분방한 몸짓에 박성환은 한동안 마음을 빼앗겼다. 그가 느낀 한국적인 정서와 움직임은 유화와 수채화, 때로는 판화로 생동감 있게 담겨져 나왔다. 힘찬 율동을 표현하면서 어느새 그의 윤곽선은 굵고 남성적인 필치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몸동작만을 그려내고 싶지는 않았다. 농무를 추는 그 환희에 찬 마음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림을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화가들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행위가 아닌
감정을 그려오고 있지 않은가. 눈에 보여지는 세계뿐 아니라 마음에 비춰지는 세계, 그 내면의 풍경까지 전달하기 위해 화가들은 저마다 화폭 앞에 선다. 화가 박성환이 그의 농악 그림에 담고자 했던 것은 흥과 신명의 민족 정서였을 것이다. 황혼을 등지고 돌아오는 길, 그의 고향 들녘엔 늘 이렇듯 흥겨운 농악 춤사위가 어우러졌을까. 그가 그린 농무의 배경은 언제나 황혼역인 듯 붉은 색조가 많다. 그 자신도 어느새 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나이. 대자연의 무르익은 모습 때문에 그는 원래 황혼을 즐겨 그리곤 했다. 그림을 갓 시작한 국민학생의 굵은 선처럼 팔다리에 선이 강조된 화면. 그중 표정과 움직임이 같은 인물은 단 하나도 없다. 동화처럼 친근한 표정으로 신이 나서 상모를 돌리는 그의 그림 속에는 빨강과 파랑의 원색도 전혀 눈부시지 않다. 지극히 온화한 느낌일 뿐이다. 전체적인 화면은 평면적이면서도 은근히 구사된 원근감, 불안한 듯 보이면서도 다음 동작을 연상케 하는 포즈가 화면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그가 그리는 배경과 인물들의 묘사는 지극히 간략하다. 사람은 윤곽과 율동만이 있고 세부적인 묘사는 생략돼 있다. 이 다양한 농무 시리즈야말로 기법과 재료는 서양 것을 빌리되 내용만은 우리 것을 담아야 한다는 화가 자신의 고집을 잘 말해준다.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그 테마가 바뀌었어요. 테마가 바뀐 거는 그 정적인 그런 일을 하다가 굉장히 그 동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럼 동적인 일을 뭘 하느냐, 이런 저기를 생각했을 적에 어려서 농악을 구경했고 또 춤을 생각해 볼 때 춤이라는 게 그 농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춤이 우리나라 춤만큼 진짜 신에 감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춤 자체가 뛰고 돌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그 표현의 춤의 표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그 내면 세계에서 진짜 춤은 없다 생각해서 그 농악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농악이 추는 그 마음, 진짜 환희에 찬 그 마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선의 공부도 좀 하느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당히 그 색도 강해지고 중간색이 든 게 원색과 차이되고 또 이제 선도 굵어지고. 박성환 화백의 기상시간은 아침 7시. 지난 90년 지금의 신당동으로 이사온 후부터 이들 부부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남산 산책길. 도시 속에 그런대로 한 자락 풀냄새를 풍겨주는 이 자연이 그들은 고맙기만 하다. 매일 아침 그와 동행하는 아내는 단신 월남한 화백에 정처 없었던 삶의 뿌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다. 마치 산책길을 따라 나서듯 묵묵히 같은 길을 걸어준 아내도 그에게는 늘 고마움이다. (8) 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1949년에 월남에 전쟁을 겪고 대구에서 그의 아내를 만났다. 한때 해주에서 미술학교를 창설하기도 했던 그는 월남한 후에도 꾸준히 그림 공부에 열중해 1959년에는 국전 추천 작가가 된다. 그 후 구상회 창립회원으로 그룹운동에 참여하는 등 그는 독특한 화풍으로 자신의 그림 세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이남일녀의 아버지인 그는 십수년 전 백혈병으로 다 키워놓은 딸을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든 고통도 오로지 그림으로 다스렸다. 유행에 휩쓸리는 일 없이 꾸준히 토속적인 주제에 매달리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회화의 민족주의자라 칭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어를 담은 그의 그림들은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전시회에서도 반향을 일으켜왔다. 누구나 그렇지만 예술가에게는 특히 그가 자란 환경이 중요하다. 인천은 바다로서 그의 고향 해주와 만나는 곳. 그는 고향 땅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고향의 바다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다. 그가 그린 몇 개의 바다 풍경은 고향 땅 해주의 연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향 장수산의 어느 절 입구. 장수산 역시 바다와 마찬가지로 그가 어릴 적부터 즐겨 그렸던 단골 대상이었다. 처음 일본 이과전에 출범할 때도 그는 이와 똑같은 테마로 그림을 그린 기억이 있다. 답답할 때 물 마시듯 그는 화집을 본다. 자신의 화필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자신에게만 몰아되어 갈 때 박성환 화백은 버릇처럼 루오나 피카소의 화집을 뒤적인다. 소중한 그의 작업 시간을 할애해서 그가 모처럼 외출을 하게 될 때에도 주로 남의 그림을 보러 갈 때다. 마음을 열어놓고 한 사람의 감상자가 되어 그는 화랑가를 어슬렁거린다. 아니, 그의 무뎌진 감성을 깨울 신선한 자극을 그는 적극적으로 기대한다. 소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있겠어요. 어쨌거나 그냥
뚝뚝 서 있는 것보다 예. 움직이는 있으면 시선을 끌고 그렇습니다. 또 그거 보고 있는 동안에 마음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 또 그 환경에 전체 그 환경에서 예. 같이 그 믹스되는 그런 예. 저기 하고 그 아주 재미있는 예. 작품인데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움직이가지고. 80년대부터 최근에 제작된 작품들은 다양한 색채, 중첩된 색층, 그리고 엄격한 형태감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과 더불어 완숙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해바라기는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서구적인 감각으로 유화가 지니는 짙고 풍부한 맛을 마음껏 구사하면서도 그 내면의 정서는 향토적인 정취에 쌓여 있다. 온화해 보이는 하늘을 배경으로 하루의 일에서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모습. 귀로는 그의 오랜 테마로서 돌아갈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도시인들에게 애틋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강렬한 색채와 풍부한 질감으로 풍부하고 깊이 있는 화면을 추구해온 박성환 화백. 그의 그림에는 자연색에 대한 깊은 감동과 향토색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이 표현돼 있다. 박성환 화백은 우리나라 현대 미술가들 중에서 소위 그 민족 정서 내지는 국민 정서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탐색하고 작품으로 승화시켜 놓고자 하는 그런 작가의 한 분입니다. 그의 작품 주제가 되고 있는 군무라든가 농무, 또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여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귀로와 같은 작품들을 우리가 손꼽아 볼 때에 그리고 그 작품들에 나타나는 주제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인이나 또 소나말, 한국의 농촌,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즐겁게 춤을 추는 그 농악이나 농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그 민족 영원한 그 애환을 노래하는 그러한 국민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반추해 보고자 하는 미술 양식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특징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도시 생활에서 지쳐버린,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곤태에 지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먼 고향의 메아리를 듣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성적인 색채 화가인 박성환은 백색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가 백자에 기울이는 관심들 중 상당 부분은 그 오묘한 색상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백색은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색상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도 얼마나 완벽한 색깔인가. 특히 백자의 빛깔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히 우리의 민족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루어를 연상시키는 굵고 대담한 필치. 끊임없이 한국의 혼을 추구해온 박화백의 그림은 백자와의 만남으로 특유의 토속적인 분위기가 한결 짙어진 느낌이다. 우리의 그릇에 담기는 우리의 춤사위, 원형의 입체 위에 그려지는 군무는 이제라도 흥겨운 농악소리를 쏟아낼 것 같다. 그의 집안 곳곳에 놓여진 도화 작품들은 그가 틈틈이 도자기 가마를 찾아나서 손수 그려온 것들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그림을 아끼는 자세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박성환 화백. 그는 주위를 늘 자신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로 채워두고 그들을 분신인 듯 마음으로 아끼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한평생 화업의 길로만 달려온 외골수 자신의 모습도 담겨 있다. 세상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저기는 다 환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 환원하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한 그것을 그 업을 솔직한 그대로 그 후세에 떨궈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미술관이 목표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도 이조 마렵에 미술관 하나, 박물관 하나만 우리가 있어도 그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작품이 다 세계적으로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목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개밥 그릇도 하고 말이야, 그냥 뭐 외놈들한테 그냥 다 뺏기고 그냥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식한테는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필요도 없고. 그래서 희망은 앞으로 미술관 만들어서 재단법인체 만들어서 그림 다 갖다 걸고 그냥 국가에 희사하고 가면은 그렇게 지켜주면은 그것으로서 내 사명 다 하지 않느냐. 나는 그림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정신적인 소산물인가 어디까지나 그거지. 그거는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기 때문에지 그런 게 자꾸 그랬지. 그건 또 내 생각은 그런 희망이고 그런 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미술관 할 땅도 좀 만들어 놓고 뭐 이래 놨는데 거기 이제 현찰이 잘 안 돌아가고 또 그 땅 좀 있는데 그것도 공원 짓고다 뭐다 다 잡아 놔 가지고서 보상도 안 해주고 뭐 이러고서 애로를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눈 감기 전에는 그걸 만들고 가야 내가 눈 감지, 그렇지 않고는 못 감는다는 얘기지. 그게 희망이죠. 유일한 희망이지. 난 이쪽 있잖아. 그거로만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가능하다면 그는 고향 해주에 그의 미술관을 짓고 싶었다. 그러나 생애의 유일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대안으로 공주 부근의 한적한 산자락을 찾아냈다. 아직은
말뚝조차 박히지 않은 허허로운 벌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벌써 12번도 더 미술관이 세워졌다 무너지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남해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말이야. 예.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렇게도 나갔지. 예. 도로하고는 또 불켰지 지금. 예. 예. 요건 또 뭐야? 요건 또 아닙니다. 그의 그거는 꿈을 색칠구로-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가 숙문중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미술부 제자다. 그러면 요거만 갖고 오면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응해서 이게 친다 이거지. 그러나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건축 미술을 전공한 제자의 머리에도 어느새 희끗희끗 서리가 앉아있다. 그러면 이게 박성환 없어. 화백은 1963년까지 교단에 섰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은 그대로지만 그 시절 그는 의욕적으로 미술부를 만들었던 젊은 미술 교사였다. 만평도 만평도 지금 3,000평 기준이니까요. 3단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스승의 미술관을 설계하면서 이 주보시는 문득 젊은 시절의 선생님 모습을 발견해내곤 한다. 그럴 땐 아득한 기억 속에 묻혀있던 학창시절의 미술 시간도 새삼스레 가까워진다. 선생님은 진선미를 기초로 한 미술 교육을 하셨고요. 또 제가 보는 선생님의 지금까지 화면에 임해온 자세라는 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거나 지금이나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선생님 겸손에 따른 기본 자세로서 색깔을 연구하셨다고 하시는데 색에 대한 선생님의 자세만큼은 아직도 도전하시고 새로운 걸 추구하시면서 근본을 둔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발전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 때 정물 대상을 했는데 먹고 싶지 못하게 그렸다고 야단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굴비 정물화를 했는데 짜지 않게 그렸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는 못하는 나이더라도 실제로 짜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짜게 그림이 되대요. 그래서 사실은 입상한 적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색깔의 의미와 또 색깔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직접 보필하지 않으시고 언어로서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연구해야 되며 그 자체는 그림은 기술로서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음과 머리로서 그려야 된다는 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통하면 훌쩍 서울을 비워보는 박화백. 단촐한 수채화 팔레트에 붓을 적시며 그는 이만큼 떨어져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바라본다. 단 한순간도 화가가 아닌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눈앞의 풍경은 언제나 비슷한 농촌의 모습이지만 그는 그 속에 깃든 우리의 정서를 그려내고자 지금도 그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반세기를 넘긴 화력에도 물감칠은 그때마다 새롭고 즐거워 그는 여지껏 붓을 놓을 수가 없었다. 칠순을 넘기고도 이렇듯 정정한 이유를 그는 망설임 없이 그림 때문이라 대답한다. 인간의 그 건강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라고 봐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몇 병드는 게 돼 있으니까 마음을 항시 평온히 가지고 또 참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의 직업에 만족해서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또 난 늘 그런 얘기하지만 자기 도취를 해라. 응?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 도취해야만 자기를 알 수 있고 자기를 파고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 솔직한 얘기가 직업 중에는 최고 직업이라는 생각해요. 응?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못 만드는 거니까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고 응? 그 자기만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 수준이
저기를 도달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직업은 그거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흙냄새를 맡고 돌아와도 서울은 늘 이 모양이다. 변함없는 신당동의 풍경을 벽 하나로 가리고 화가 박성화는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올라 그의 작업실로 숨어들었다. 현대인들은 이미 감동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자연을 자신들의 생활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 잃어버린 소라를 그는 어떻게 되돌려야 할까? 그는 요즘 그의 그림이 도달해야 할 길, 그 자신의 귀로를 찾는 일에 골몰해 있다. 화력 반세기의 원숙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서 그가 찾아내야 할 길, 그의 작업실은 올여름 그 귀로를 찾는 열기로 내내 뜨거울 것이다.